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앞에 유재욱 본부장님 설명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 토대로 금융회사들이나 정책당국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는데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통계표들을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 거래라든가 지급 결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런 거는 대부분 그 전통적인 채널들, 기본적으로는 창구에서 있던 채널들을 이제 비대면 금융으로 바꾼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전통적인 부분들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최근에는 새로운 채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최근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P2P 대출이라든가 크라우드 펀딩 같은 얼터너티브 파이낸싱들도 있고, 또 자산형성 지원 쪽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와 같은 자문 서비스도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이런 그 실제로 거래나 결제뿐만 아니라 보험 모집이나 카드 모집 같은 채널들도 점점 온라인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대면 금융은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접점이 대면 창구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본부장님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대면 채널을 하니까 벌써 맞춤형 대출이 나오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대면 금융 서비스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금융 서비스에 가져오고 있는데요.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주목하는 특징으로 제 생각에는 한 4가지 정도를 일단 꼽아봤습니다. 첫째가 이제 자동화와의 연계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자신의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를 내부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오류 없이 처리되는 경향이 있고요. 둘째는 또 자동화 체계에서 만약에 심사나 평가 같은 기능이 포함이 되면은 이때 이제 디지털이 활용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에 기반한 새로운 분석 기법이 연계돼서 보다 정교한 심사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객이 이제 직접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력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처리해주는 어떤 간편 서비스 같은 이제 그 고객의 편리성을 높여주는 시스템이 비대면 채널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금융회사가 일일이 다 하기에는 상당히 전문화되기 때문에 점점 더 각 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확대되고 있는 게 비대면 금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은 아마 다들 예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요. 물리적으로 가기 어려웠던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어떤 평가나 심사 기법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제 기술의 발달은 금융 거래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앞서 이제 서민금융에서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데이터 분석들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또 상품이 맞춤형으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비교 가능 채널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자기한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기능도 확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상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진입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들이 새로운 영업 모델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금융 서비스의 공급 채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있습니다. 반면 이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오남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가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잘못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잘 포장된 권유나 추천에 현혹돼서 남용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에서는 비대면 채널이 발달하면서 대면 채널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지점 축소의 문제라는 부분이 가시화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결국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들은 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에는 대면 서비스여야 되는 서비스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들이 점차 사라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나 심사평가 분석들이 발달할수록 금융의 포용성이 넓혀지기도 하지만 만약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심사평가 분석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특정 그룹을 배제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사기나 불안전 판매를 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보안 문제에 대한 유출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번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서민이니까요. 서민 측면에서 조금만 그거를 연관해서 살펴보면은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앞서도 이제 과장님과 본부장님도 다 서민들을 한 번씩은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대출 시장 쪽에서 보면은 충분하지 못한 저축이 있고 소득이 낮고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저축이 없는데 긴급하게 쓸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서민분들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앞서 혜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뭐 심사기법이나 어떤 데이터들이 새롭게 추가된다거나 혹은 잘하는 금융회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강화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출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새로운 비정형화된 서비스를 정형화시키는 부분에 자신의 서민이 여전히 맞지 않다 그러면은 과거보다 철저하게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금융 소비자로서의 서민들이 이제 비대면 금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방향이고요. 한편 이제 자산 형성 시장 쪽에서는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그 조언을 받는다던가 그 자신을 위해서 일해줄 그 금융 서비스 업자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요. 금융 이해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또 최근 행태 경제학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투자 결정의 평행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굉장히 바쁜 삶들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어떤 지속적인 자산 관리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자동화 확대된 상황에서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맞춤형 지원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보다 서민들이 자산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상품이나 어떤 가격 비교가 확대될 수 있다면 그 고객들의 이제 서민들이 선택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터너티브한 어떤 대안금융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어떤 그 잘 포장된 권유나 추천에 이제 유혹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화된 어떤 상품들이 나타나기 시작되면은 그 자동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판매 채널들이 장기적인 이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그 단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파악하여 소비자들이 대응할 그러한 역량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 금융 소비자로서 서민들이 자산 형성 시장에서의 비대면에 대해서 가져야 될 어떤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의 금융회사의 역할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금융회사의 역할은 대출 시장에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자산 형성 시장에서의 역할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업 모델을 통해서 금융 포용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제는 그 상환 능력이 상당 부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통적으로 정형화된 심사기법 내에서는 잡아내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이제 그 과거에는 비정형화된 자료까지도 그 정형화시켜서 데이터하고 자동화된 심사평가가 진행되기는 한편 그 대출 비교도 가능해지면 서민들이 이제 대출 한도와 어떤 금리 산정 과정을 자신들이 파악하는 데에도 훨씬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그런 투명성을 높이는 금융회사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자동화 체계가 구현되면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데 그런 축소된 비용들을 이제 서민들에게 돌려서 서민들의 대출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도 금융회사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대출 제공이 활발해질수록 관리 부분에서의 금융회사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첫째는 그 비대면
비대면 채널이 아무리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분명히 소외되는 서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그 비대면 채널에서 소외된 서민들에게 비정형화된 대출 채널을 제공하여 주는 역할도 금융회사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금융 포용 측면에서 당연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채널이 비대면 채널과의 시너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디지털 금융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향후에 아마 대면 채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비정형화된 대출 채널을 사실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비정형화된 정보 속에서 또 다른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정형화된 어떤 데이터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형화된 비대면 채널의 한계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비대면 채널의 심사 기능도 더욱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아가 이제 외부 중개 채널을 통한 이 대부 중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금융회사의 공정한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이따가 다음 섹션 시간에서는 이제 P2P 업체에서도 와서 발표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서민 대출을 P2P 업체가 중개한 경우에 뭐 그 서민들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P2P 업체는 그 해당 부실 채권을 매각을 할 것입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평판이 좀 좋지 않고 부실 채무자를 많이 괴롭히지만 회수 능력이 좋은 매입 채권 취침업자에게 판매를 한다고 치면은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2P 업자들은 P2P 투자자들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회피할 수 있지만 그 이제 연체 채권자는 좀 더 힘들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평판이 좋은 매입 채권 취침업자한테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득을 좀 덜 보겠지만 그 연체 채권자는 좀 더 편한 상태에서 신용회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중간 가운데서 그 P2P 업자가 어떻게 공정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향후에는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산형성 시장에서의 역할을 보면요. 아무래도 자산형성 시장에서는 그 개인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해서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역할들을 금융회사들이 담당을 해야 되고요. 제일 앞부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잘 선택하게 해주고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게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들이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거를 유지 관리해주는 역할도 자산형성 시장에서는 금융회사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상대적으로 이 자산형성 시장 쪽에 있어서 다양한 외부 판매 관련 업자들, 서드파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자들 간의 이해상충 등을 실제로 금융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거래 및 결제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거래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금융회사들이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최근에는 단순히 이제 결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서 뭐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등과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좀 더 좋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금융회사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 결제 서비스 쪽에 관련해서는 개인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이동하고 이용하는 과정이 확대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억제하는 역할도 금융회사가 수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당국의 역할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금융회사들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런 디지털 전문업자들의 활성화를 유인하는 것이 정책감독당국의 이제 역할이 될 것인데요.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영업행위 규제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아무래도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라이센스 산업으로 굉장히 강한 그 약간 폐쇄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건전성 규제 체계가 굉장히 강하게 존재를 해왔는데요. 이런 그 디지털 금융과 함께 다양한 그 업자들이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자들이 새롭게 진입해서 다양한 판매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촘촘하게 영업행위마다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규제나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책감독당국한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인데요. 특히 이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영업행위 준칙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비대면 채널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은 그 중간에서 돌아가는 자동화된 알고리즘 등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움직이는 그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용된 가정이나 한계와 리스크, 또 그런 한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이거를 해결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역할과 한계, 책임과 의무가 소비자들한테 명확히 설명이 되고 또 그들이 가진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공시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비대면 온라인 채널에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해서 적합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보완 사항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대면 채널에서는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 적합성 원칙을 제대로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P2P 업체 같은 이제 P2P 투자 같은 경우에도 투자 한도나 대출 한도를 설정해서 그거를 이제 적합성 원칙에 이제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설정 한도가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간 특성을 고려하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채널이나 온라인 채널이 그냥 자기 홀로 존재할 수만은 없고요.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이 둘 다 잘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간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규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시장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그 적합성 원칙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대면 채널은 예를 들어서 한정된 화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고 설명하고 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양방향 소통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런 설명이나 권유한 내용이 온라인 화면에 명시가 되고 또 그 정보도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잘 찾아서 비대면 채널의 한정된 화면에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아마 필요한 것이 향후에 필요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거꾸로 오프라인 채널 쪽에도 작용을 해서 오프라인 채널에서 또 어떻게 설명하고 적합성 원칙을 올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두 시장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 당국한테는 매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가 금융 포용을 넓힐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거기서 만약에 배제되는 서민 계층이 있다 그러면은 보다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소외되는 서민 계층에 대해서 충분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무래도 대면 채널 쪽에 이제 비용이 더 든다고 치면은 그 비용을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 이제 금융업권의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금융회사들에게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기존 금융회사들이 제공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신규 진입을 통해서라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런 신규 진입 금융회사가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비대면 채널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상당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불완전 판매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도 사실 자기가 이제 불완전 판매를 당했는지를 인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이 나오더라도 그 민원은 과거의 전통적인 채널과는 다른 어떤 종류의 민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다른 종류의 어떤 과거의 경험이 없었던 다른 종류의 민원을 어떻게 공정히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역량을 구축하여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나아가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제 당연히 중요할 것인데요. 특히 이제 과거의 우리나라의 이제 민원 체계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라이센스를 가진 금융회사들의 평판 리스크에 의존하는 측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시장에 이제 업자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평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금융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 금융 서비스 제공자도 불완전 판매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의 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